네, 안녕하세요. 금바이분입니다. 예, 오늘 일목균형표의 6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좀 빨리 끝낼 계획이었는데, 뭐, 얘기를 안 놓치고 하려다 보니까, 일목균형표에 일단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안 놓치고 하려다 보니까 좀 늘어졌는데, 뭐, 늘어졌다기보단 사실은 설명이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시간론을 봤잖아요. 일목균형표 시간론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일목균형표라는 걸 원래 만들었을 때 시간론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뭐 기본 숫자나 아니면 거기에 복합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숫자들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상 그게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 자연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숫자가 될 수도 없고 자연계에 그런 숫자가 또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뭐 그 대표적인 무리수들 있잖아요. 루트라든가 아니면 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익스포넨셜의 그 2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로그에. 그런 숫자들도 사람들이 이거가 무슨 그 자연계의 어떤 그 원칙을 구성하는 숫자가 아닐까라고 열심히들 연구를 해보지만 그런 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자연계에 설사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식시장과 같은 사회과학적인 어떤 현상들, 네, 되게 복잡하잖아요. 수요와 공급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또. 예, 자금이 얼마나, 그래서 그 저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국제정세의 가장 작은 어떤 것들도 주식시장에 결국 영향을 미치고요. 그 산업군과 그 회사, 어떤 회사의 주식이냐와 또 뭐가 있어요? 그 회사의 소유주들이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리고 거기서 제품이 나와서 잘 팔렸느냐 안 팔렸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 뭐 잘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뉴스든 정확하지 않은 뉴스든 이런 것들이 영향을 계속 미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숨어 있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작전 세력들 있죠. 그 사람들도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복잡다단한데 그거를 숫자의 개념으로 며칠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혹은 예측하는 그런 기능이야말로 그것이 맞겠느냐 과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론은 기본적으로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실적으로 해석의 근본으로 삼을 수 있을 거냐, 그것은 되게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두 번째 가격론 이야기를 할 때도 아마 비슷한 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가격론에 그렇지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목표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의 대상으로 좀 삼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목균형표에서 각 이론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예, 각 이론의 위치를 보는데, 예, 각 이론들이 각각 뭐에서 출발하냐 하면 이건 무슨 수레바퀴처럼 생겼죠. 예를 들면 뭐 인도 국기에 나와 있는 그 뭐죠, 카르마 업보의 수레바퀴처럼 생기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원형의 대각선의 십자와, 예,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형태로 뭐 1대1의 어떤 인과관계, 인과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가로선이 있고요. 예. 이렇게 가로선이 가로져 있고 세로선이 가로지르고 있고요. 대각선들이 존재해요. 예. 요것이 각각 의미가 있어요. 예. 요 가로선은요, 뭐를 얘기하냐면 주로 가로선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시간론에서 원인과 결과, 요 원인과 결과 동일한 시간, 지난번에 대등수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시간론에서는 시간적으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발생하는 그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예, 차트요. 캔들 차트. 그것의 가로축이 시간이잖아요. 그죠? 시간이죠. 그렇다면 세로축은 뭘까요? 세로축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면 내려가는 것도 비슷한 정도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인이 이만큼 올랐다면 결과도 동일하게 비슷한 수치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가격론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예.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야라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더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사람이 옛날에 저지른 것만큼 혹은 선행을 행한 길이만큼 그 사람이 또 좋은 걸 받는다. 인과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만큼 예, 혹은 자연현상이 이만큼 올라갔다면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진다.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인과관계와 합리성이 시장의 차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본 이론인 시간론은 차트의 가로축의 변화를 얘기한다. 네, 맞죠. 근본적인 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론은 세로축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가격이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얘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일목균형표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탁월하죠. 그리고 파동론은 뭐예요? 대각선상의 변화. 즉 시간과 가격이 움직일 때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느냐, 이 변화의 모양을 나타낼 때 파동론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 대각선 방향의 X자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모양들 있죠. 요렇게 혹은 내려갔다 떨어진다, 혹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파동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시간론을 다뤘고요. 그래서 저도 파동론하고 가격론을 다루는 책과 자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자료는 파동론을 먼저 다루고 가격론을 다루고, 그죠? 그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은 논리 전개상 가로축을 다루고, 즉 시간론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의 관계가 얽혀져서 나타나는 파동을 다루는 것이 조금 더 순서에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간론 할 거예요. 시간론 가격론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동론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뭐 할 거냐면, 과연 일목균형표는 약점이 없느냐, 한계점이 없느냐, 한계점을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의 뛰어난 점이 어떤 것인가를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때로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치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돼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니까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측면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도구를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평가할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드리는 요소로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가지 기본 이론과 지표 시스템,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지표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표 시스템 있죠. 5가지 선과 구름대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선행 후행, 그리고 현재를 나타내는 기준선과 전환선으로 나타내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게 지표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분석 체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일목균형표의 가장 탁월한 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완성도가 있잖아요. 1대1의 인과관계를 시간과 가격으로 나누고, 그죠? 그것을 각각 설명하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간격이 얽혀서 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모양들을 파동론에서 다룬다. 그야말로 완벽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론에 좀 들어가 봅시다. 가격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가격론의 의미와 목표치 계산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목표치 계산법을 한번 간단하게 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림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은 다음 장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보이시는 요 차트 있죠. 차트의 추세표라고 되는 요걸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가격론의 의미는 뭐예요? 과거의 가격표나 폭을 근거로 향후 도달할 가격 목표치를 예측하는 이론이다. 뭐예요, 결국?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얼마나 내려갈지를 예측하는 이론이 바로 가격론이에요. 자, 시간론은 어땠죠? 과거의 시간대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시간이 흘러나온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 수치인 9와 17과 26을 활용해서 과연 다음번에 어떤 일들이 며칠 후에 발생할지, 차트상의 어느 시간대 이후에 발생할지를 예측해보는, 그것이 바로 시간론이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썼었죠?
9와 17과 26과 33과 42와 뭐 52와 기타 등등 예, 계속해서 복합적인 수치들을 나오고 복합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그것이 합쳐지고 더해지고 빼지면서 어떤 간격을 만들어내고 지난 좀 전에 앞장에서 보셨던 어떤 원인의 시간과 결과의 시간들이 맞물리면서 원인에 걸렸던 시간만큼 대등수치로 비슷한 시간대가 지났을 때 변화의 양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시간론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규칙은 있을 수가 없고 만일 절대적인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때요? 네, 사람들이 어떤 작전이라고 해서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게임 이론상에서의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과 네, 그런 연구들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절대적인 법칙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엘리어트 파동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강의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목균형표처럼 기준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추세가 시작됐을 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 혹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를 판단하죠. 그런데 주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은 어때요? 언제까지 빠질까라기보다는 하향보다는 어때요? 상승할 때, 즉 내가 잘 샀어요. 그리고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언제까지 올라갈까? 그걸 예측해 봐야 되잖아요. 언제 팔아야 될지 알 수가 있어야 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언제 팔지? 계속 가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볼 건데요. 거기에 보면 뭐 n 목표치, 값이잖아요. 값이 치라는 한자로 번역되잖아요. 그죠? n 값은 n 목표치, 뭐 n 뭐 계산치 뭐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부르긴 하는데 그냥 여기선 값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예, 목표치의 종류와 계산법이 보통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출발해서 추세가 A부터 출발했어요. B를 거쳐서 전고점을 거쳐서 C까지 눌림목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근처까지 왔다 혹은 요 아래쪽에 있어요. 어디까지 오를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느냐? 대체로 4가지 정도의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 주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4가지 정도의 목표치를 가질 수 있더라라고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각각 NVE, NT 값이라는 것이 있고요. 보통 V 값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N 값을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N 값은 뭐냐 하면 전형적인 목표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값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N값이 이 물음표에 해당돼요. N값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C가 있죠. C. 여기서 출발해요. N값의 목표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C에다가 B에서 A까지 오른 요만큼 있잖아요. 요 가격대의 차이. 요만큼이 더 올라간다.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저기가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이게 N값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똑같이 그래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다시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V값을 한번 봅시다. V값은 뭐냐 하면 얘는 전형적인 목표니까 예전에 올랐던 만큼 다시 올라갈 거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 올라간 만큼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럼 V값은 뭐냐? 제가 왜 N이냐 V냐 E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N이냐 V냐 E냐 요거 아마 모양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N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만큼 올라가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N이고요. V는 요거만 따지는 거예요. 요거만 모양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파동론에서 나중에 뭐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어쨌든 파동론에서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건 뭐냐면 자, V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B에다가 뭘 더해요? B-C만큼을 더해요. 그래서 요만큼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요만큼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B에서 얼마큼 더요? C까지 떨어졌던 만큼 다시 복구돼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 값은 비슷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게 V예요.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B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만큼 회복하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요 폭만큼 위로 올라갈 거다. 이 값은 뭘까요? 예, 강한 추세 확장, V자 반전 패턴이고, 요거는 E는 강한 추세 확장이라고 해서 E는 B에다가 예, 여기 B 있잖아요. B점. C에서 출발하느냐 B에서 출발하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쨌든 반등이 어떻게 될 거냐는, 자 여기서 얼마큼 올라가냐 하면 B에다가 A에서 B까지 올라간 만큼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얼마큼 올라가 쭉 올라가요. 이만큼. 예, 올라가니까 상당히 낙관적으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 값이에요. 이 목표치.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NT 값은요. NT 값은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예, C에서 출발해요. 예. 요 두 개. V 값, N 값하고 NT 값은요. 둘 다 N이잖아요. 둘 다 어디서 출발해요? C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C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오르냐 하면 C에서 A 값만큼, 요만큼 있죠. 예. 요게 제일 보수적이긴 해요. 요만큼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또는 저점의 연장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좀 어렵고요. 요렇게 해서 요 A에서 C만큼 C에서 다시 올라가서 B하고 아마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바로 NT 값이 제일 보수적인 값이고, 이 값이 제일 급진적이고 약간 그 낙관적인 값이에요. 얘가 보수적이고 NT가 제일 보수적이고 E가 제일 낙관적이다. 출발점 자체가 V하고 E는 B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NT 값하고 N 값은 어디서 출발한다? C에서 출발합니다. 일단 여기 눌린 점에 저점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면 전고점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어떤 높이만큼 올라갈 거냐 예측점들을 각각 잡아 나가는 겁니다. 뭐 되게 어려울 건 없어요. 예, 처음에 보시면 이거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전고점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눌림목의 저점에서 출발하느냐 두 가지로 나누어 주고요. 그것이 각각 N과 NT로 표현되는 게 C고요. 그 다음 B에서 출발한 전고점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뭐예요? V하고 E 값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래서 내려간 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면 전에 올라간 만큼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 만큼, 처음에 올라갔던 만큼 또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가장 낙관적인 형태로 올라가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목표치의 종류의 일뿐이, 가격론에서 다루는 그 가격대예요.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봅시다. N 목표치부터 볼게요. NV 뭐 이렇게 ENT 이렇게 볼게요. N은 눌림이 발생하면 눌림이 있기 전 오른 만큼 다시 오른다예요. 얼만큼이죠? A에서 B까지 올랐죠 일단. 그래서 일단 눌림목이 되었어요. 여기 C 저점을 형성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갈 때 얼마큼 올라요? A에서 B로 올라갔단 요만큼 올라간다. 이게 똑같은 거죠. 되셨죠? 네. 어렵지 않죠? N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저점에서 출발해. 저점 C에서. 그리고 V하고 E는 어디서 출발해요? 전고점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죠? 그리고 전고점 출발하긴 출발하는데 V는 전고점에서 출발하지만 약간 보수적이고 E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V 목표치는 뭐냐 하면요. 눌림이 발생하고 반등하여 전고점을 돌파하면 눌렸던 만큼 더 간다예요. 즉 A에서 B까지 올라왔어요. 요 A에서 B까지 얼마나 올라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V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눌렸느냐. 그죠? B에서 C만큼 눌렸다. 그러면 B점을 통과하고 다시 B에서 C에서 눌렸던 만큼 다시 힘을 받아서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전고점에서부터. 이게 바로 V 목표치예요. 계산은 해보시면 안 돼. 산수 수준이라서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0원 올랐어. 50원 내려갔어. 그러면 그죠? 100원 올라간 시점에서 다시 50원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 만약에 100하고 50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습니다. N하고 V가 똑같아요. 자, 이 목표치는 뭐냐 하면 눌림 이후 전고점 돌파 시, 자 전고점 돌파 이 두 가지는 다
뭐가 기준이에요?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더 갈 거냐? 예, 얼마나 더 간대요? 처음에 올랐던 만큼 더 간대요. 어디서? C에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올라갑니다. 전고점 돌파해서. 예, 뭐 비슷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좀 빨리 될 거예요, 진행이.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죠? 얘 N하고 E의 공통점은 뭐예요? 처음에 올라갔던 만큼이에요. 처음에 올라갔던 만큼. 그죠? 처음에 올라갔던 만큼. 두 가지예요, 결국. 처음에 올라갔던 만큼이냐, 떨어진 만큼이냐. 두 가지예요. 조합을 어떻게 해요? 예. 전고점이냐, 전고점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저점에서 출발하느냐.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올라갔던 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진 만큼 올라가느냐. 뭐 그 정도예요. 예, NT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거 개념이.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 어렵지 않아요. 다음 NT 목표치 한번 봅시다. NT 목표치는 이 떨어진 걸 재는 게 아니라 애초에 A에서 B까지 올라갔다가 C로 떨어졌는데 이 저점으로 떨어지는데 전고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요 문제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결국은 A와 B를 통해서 그리고 C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눌림목이 되었을 때 A에서는 얼마나 상승한 거냐가 여기서 중점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으로 더 올라간다. 그만큼 더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NT 목표치. 이게 조금 저기가 깨졌네요. 이게 제가 그 전체 보기로 하면 조금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NT 목표치고 다음은 요 배반치라고 하는 값이에요. 배반치라고 하는 값인데 이건 헤드앤숄더의 변형이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NT 목표치는 뭐냐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NT 목표치는 뭐냐면요. 눌림이 발생하면 이전 상승 시작점에서 눌린 자리까지 폭만큼 반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배반치라고 하는 거 S 구성점이라는 거 되게 대단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른 이론들에 다 설명되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요 배반치에 대한 이야기는요. 헤드앤숄더예요. 정확하게. 제가 헤드앤숄더 할 때 설명드렸어요. 헤드앤숄더죠. 근데 요 D점까지 왔을 때의 예측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D까지 왔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한다? 헤드앤숄더인 경우에는 E까지 그죠? A의 요 직전 저점이죠. 요 전 C 말고 그 전 저점 있잖아요. 요 A라는 점까지 눌림목을 받고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D 근처에 왔을 때 어디까지 상승한다? D까지 상승한다. 그죠? 이 B하고 맞춰서 완벽하게 대칭형의 헤드앤숄더를 이룰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여러분들 이렇게 매끈하게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찌그러진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버텀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3버텀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혹은 투버텀 형태의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무쌍한데 여기서 뭐 2점을 꼭 찍고 2까지 내려갔다 다시 반등한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패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현재의 요즘에 나오는 아마 차트들이 이런 형태로 매끈하게 나오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좀 비틀어요. 어쨌든 간에. 좀 비틀어요.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차트로 만들어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뭐 패턴 공부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게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력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규칙이 하나 만들어져도 이 규칙대로 안 되고 비틀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S 구성점 뭐냐면 조금 이 자료가 좀 삐뚤어졌는데 S 구성점 뭐냐면 이렇게 이거 뭐 전형적인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네요. 그죠? 엘리어트 파동 할 때도 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추세를 이룰 때 C에서 이렇게 한번 꺾고 N자형으로 꺾고 내려갈 때 요게 전고점부터 낮아지면 이걸 추세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할 때. 그죠?
그거예요. 항상 뭐다? 예. 두 번째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눌림목의 위치는 최초의 직전 고점이죠. 이 C의 고점 말고 그 전 고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목균형표의 가격론이에요. 즉 어때요? 예, 가격표를 그러니까 가격대를 만들어들 때는 이렇게 배반치라든가 아니면 S 구성점이라든가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그죠? 배반치, S 구성점 딱 얘기하니까 무슨 천문학 용어 같기도 하고 되게 멋있어요.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이론적으로 되게 특별할 건 없어요. 다른 파동 이론이나 아니면 패턴 이론들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었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누가 선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이 양반이 1935년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책 쓰기 시작한 1969년이에요. 책은 물론 그 전부터 썼겠지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결국 이 양반이 2,000명의 무슨 학생들을 써서 3년 동안 백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시점이 1930년대 시점, 60년대 시점인지 그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모르고 있는데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뭐 시대적인 선호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1960년대의 차트를 기반으로 이 이론이 완성되었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1930년대 차트를 기반으로 완성되었다고 해야 될지를 사실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은데 왜냐하면 30년 정도의 시차가 있잖아요.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론을 완성해내서 마지막 책을 써놓은 건 1982년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상 그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네, 어차피 그게 90년 전이냐 60년 전이냐 이 이야기예요. 어차피 현대 이론에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딱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흘렀어요. 자, 가격론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도 뭐 차트에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론은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목표치들을 설정해 놓고 그 목표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각자의 책임을 맡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가격론 활용법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가 A점이죠. 여기가 B점이고요. 여기가 C고,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요 D, D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V인지 N인지 N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V형 N부터 볼까요? N. N은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요 저점에서 출발합니다. NT도 요 저점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V하고 E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전고점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V하고 NT하고 N하고 E는 만드는 방법은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요거에 사용하는 수치들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즉, E는 뭐죠? 전에 올라갔던 만큼. 1은 뭐예요? 떨어졌던 만큼. 3은 뭐예요? 전에 올라갔다 떨어졌던 결과물의 값의 차이. 요겁니다. 이게 NT에서 사용하는 거. 자, 그러니까 가격이요. 지금 여기쯤 왔어. 전고점쯤 왔어. 어디까지 갈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보수적인 건 뭐라고 했어요? 자, 목표치를 보니까 여기에 NT까지만 올라가고 끝날 수도 있고 요거는 지금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NT는.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V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N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제일 좋으면 E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게 네 가지 목표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저항할 때 선 여러 개 긋고 어디가 저항이 될 수 있고 어디가 저항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잖아요. 그죠? 그려보잖아요.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바로 그게 가격론이에요. 지금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저항점이 여기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한 번씩 거기에서 다 근처에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저항점에 왔네. 두 번째 저항선에 왔네. 세 번째 저항선에 왔네. 네 번째 저항선에 왔네. 이것들이 각각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선우가 있다거나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각각 어떻게 관찰할 때 기준선으로 작동이 된다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어떻게 써요? 선을 긋는 거죠. NT선, V선, N선, E선 네 개를 그려놓고 어때요? 오, 여기까지는 만약에 여기서 NT선을 뚫었어요. 그럼 V까지는 저항선이 없을 수 있겠네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예, V선을 넘었어. 그럼 N선까지는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N을 넘었어. 제일 해피하죠. 그러면 다른 선들이 물론 존재하겠죠. 여기 정고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을 거예요. 구름대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기준선하고 전환선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각각 뭐라 그랬어요? 지지 저항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지지 저항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N을 돌파했어요. N점을 돌파했어. 근데 E까지 올라가는데 구름대도 이 밑에서 뚫었고 기준선 전환선도 뚫었다. 그러면 E까지는 대체로 큰 저항이 없이 E까지도 갈 수 있겠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채택하시느냐? 네, 그건 그때그때 다르죠. 네,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고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선들은요. 앞으로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이 종목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어떤 목표선들을 선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가격론입니다. 그죠? 가격론인데 좀 두리뭉실하고 약간 이런 형태로 결정된다라는 그런 저기만 있지, 그런 대략의 규칙만 있지 이것이 꼭 맞는다라고 지정해 주지는 않아요. 즉 4개의 가격대가 있어서 그것이 각각 목표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론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 될 거예요. 설명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할 거냐 하면 파동론 할 겁니다. 파동론은 뭐 가격론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사용하시기가 더 쉽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파동 이론은 저희가 이미 패턴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 이론을 기반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되셨어요? 오늘도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